네, 안녕하십니까. 자, 파이널 시사 강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인강 듣는 친구들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좀 모아가지고 설명 먼저 드리고 좀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삼성 사트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알아야지 어떤 문제를 풀지 안 풀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 그래서 한 9월 한 1일, 2일 날 출제위원들이 소집이 됩니다. 각 계열사에 사트 거의 상위 1% 이내의 최고 득점자들 한두 명씩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세리 경제연구소 박사님들이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총 한 25에서 30분 정도가 언제까지 출제를 하냐면은 시험 거의 일주일 전까지 출제합니다. 실제로는 인쇄소 가서도 오류라는 문제들을 수정을 해요. 그래서 좀 알아둬야 게 우선은 이렇게 각 계열사에 한 명씩 오다 보니까 뭐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범위가 상식이 넓은 거예요. 상식 같은 경우에는. 상식과 관련돼서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 거의 일주일 전까지 출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사의 범위는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시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문제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초에 들어가서 10월 거의 일주일 전까지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용이 다 시사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난 시험, 지난 사트 이후부터 쭉 출제가 되는데 주로 이제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7, 8, 9, 10월 초까지의 내용이 시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사의 내용들을 늦게 올려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전까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난이도에 관련돼서는요, 이 난이도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 기준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에서 이런 거 안 나온다 하면은 그런 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특히 상식에 관련돼서는 많은 학생들이 경제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의 난이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에요. 이제 우선은 몇 가지 좀 예를 들면요. 대표성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컨대 부산 지하철 노선도라든지 서울 지하철 노선도 같은 건 소재에 나올 수가 없어요. 특정 지역 사람들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유사하게 영화 같은 경우에 낼 때는 한 1000만 정도의 관객 수를 동원한 영화들이 시험에 소재에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최신 영화다 그러면 한 500만 정도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드라마 같은 경우도 한 20-30% 이상 시청률, 케이블 한 5% 정도 그런 대표성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난이도에서도 이 대표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공계하고 인문계 친구들이 다 동일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삼성 시험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 중간이에요. 그 LG나 SK처럼 아주 만점 받기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만점자가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공계, 인문계 5개 있는데 이 중에서도 만점 다 나오려면은 이공계 친구들도 인문계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인문계도 이공계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강의했던 상식의 내용을 벗어나서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이상하다. 예컨대 수요 공급 그래프를 많이 이동시킨다.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우선 몇 가지가 있는데 기회비용과 관련돼서는요. 기회비용에는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강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회비용에 대한 정의가 경제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기회비용 문제가 나오면은 뭐 명시적 비용이다 암묵적 비용이 나오면은 식이 다 주어지고 아주 쉽게 그냥 숫자를 넣어가지고 대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쉬운 문제가 나오지 막 그게 명시적 비용인지 암묵적 비용인지 막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인플레이션에 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 그런 거 알 이유가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문계, 이공계가 동일하게 알 수 있는 수준. 정확하게 말하면은 거기 이제 그걸 문제를 푸는 그 대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 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시중의 문제집에 특히 이제 위포트 같은 문제집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풀 수 없다. 뭐 이런 처음 봤어?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꼬치꼬치 물고 늘어지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또 경제학 공부할 때요. 막 제가 메커니즘을 얘기해 주다 보니까 자꾸 메커니즘이 물고 늘어지는데 보통 경제학에서는 세트리스 페리부스라는 가정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환율이 변할 때 수출의 관계를 묻는다면은 환율과 수출을 보면 되지, 환율과 수출 사이에 뭐 그런 과정들, 그래서 막 이렇게 되는 과정도 있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과정이 아니고 딱 두 개의 관계만을 보고 나머지는 다 고정값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변할 때 이게 어떻게 됐냐 물을 때는 딱 이 두 개만 놓고 보고, 혹시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다음 과정 거쳐가 다시 돌아오는 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실제 경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딱 두 개의 관계만을 정확하게 물었을 때 이제 답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문제 맥락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좀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대표성에 대한 거, 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거, 30초짜리 빨리 푸는 문제예요. 이상한 이론적인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을 잡아라.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을 좀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시 공부하는 그런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상식 정리안에 보면은 실제 블로그에서는 정치 내용이 있지만 그거 다 뺐어요. 여러분 지금 상식을 좀 넓히라는 차원에서 넣어놨던 거고, 면접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되라고 좀 넣어놨던 거고, 실제 이 사트에서는 정치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건드린다 하더라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19대다. 그 숫자 19 정도고 그 안에 있는 뭐 페이크 뉴스라든지 뭐 이런 무슨 윈도우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키치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빠지더라. 그죠? 또 그 다음에 단편적인 그 문제를 지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 법칙 문제에서요. 이게 어떤 사례를 주고 1번 이게 보일의 법칙, 2번 뉴턴의 운동 이 법칙, 3번 전자기 유도 이렇게 해가지고 법칙 이름들을 묻는 거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 문제의 특징을 보면은 사례를 주고 이 사례와 가장 유사한 거 찾는 거, 가장 이질적인 거 찾는 거, 아니면 같은 사례끼리 묶은 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법칙 이름 외우는 것도 의미 없다,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핫한 거, 가장 핫한 거, 시사적인 게 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2016년 하반기 기출문제에 반드시 풀어보시고 가세요. 이유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2016년 하반기 기출 문제를 좀 많이 집중해서 풀어봐라.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좀 얘기를 할게요. 한국사, 세계사가 이제 섞여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이 많았는데요. 자, 한국사, 세계사 뭐 섞여 나오는 문제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잘 나오지도 않고 한 문제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연도를 하나 외워보세요. 먼저 313년 밀라노 칙령, 그리스도교 공인이죠. 그죠? 그 다음 676년 삼국통일, 그 다음에 918년 왕건의 뭐예요? 고려 건국이죠. 18, 18 하면서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 다음 1392년 조선 건국, 그 다음 1490년 100년 갔어요. 1492년 그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그 다음 또 100년 갈게요. 1592년 이거는 임진왜란. 그죠? 이제는 내려갔다 올라가 볼게요. 숫자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1789 아래로부터 올라갔죠. 1789 1789년 아래로부터 올라간 아래로부터의 혁명, 프랑스 대혁명.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 이제 내려가 볼게요. 1876 1876년 내려가죠. 숫자가 강하되죠.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1876. 그 다음에 또 몇 개 보자면은 1910년대 14년쯤에서 17년까지 1차 대전. 그죠? 그리고 19년 우리 3.1운동. 그리고 1928년, 27년 이때 세계 경제 대공황. 이 정도 알고 있으면은 이제 좀 전체적인 한국사, 세계사의 흐름들을 좀 잡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 숫자는 좀 외우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시사 내용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빠르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블로그에 시사를 올린 그 의도를 알면은 훨씬 더 쉬울 거고, 저랑 같이 공부하면은 짧은 시간 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삼성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자, 반도체 부문, 사업 부문.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관련돼서요. 이렇게 반도체가 지금 엄청나게 이번 분기도 지금 3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퀀텀 점프라고 해요. 기업 이익의 비약적 상승. 실제로 전자가
원자핵 줄을 돌다가 튀어나가서 올라가는 그런 물리학 용어에서 땄습니다. 퀀텀 점프.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원재료,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장기 사이클을 슈퍼 사이클,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특히 메모리 사업에 상당히 이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인텔을 넘었죠. 세계 종합 반도체 1위 업체, CPU를 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를 가지고 시장을 독식했죠. CPU의 부가가치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수익이 좋은데요. 반도체는 암만 많이 만들어봐야 CPU에 별로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반도체를 많이 팔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텔까지 이번에 이익이 됐더라. 그죠? 반도체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선 반도체, 컴퓨터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0과 1, 이중인수로 되어 있더라. 그죠? 그리고 이 컴퓨터에 반도체들이 들어가는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고요. 이게 이제 두 개 모이면 다이오드, 세 개 모이면 뭐죠? 트랜지스터. 두 개 모였을 때 다이오드는 정류작용, 트랜지스터는 증폭이나 스위치 작용을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만드는 게 컴퓨터인데, 컴퓨터에는 중앙처리 장치 CPU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 장치, 메모리가 좀 들어갈 텐데, 메모리는 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램 방식과 롬 방식이 있어요. 그죠? 먼저 이제 램 방식 같은 경우는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고, 대표적인 게 D램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전원을 끄면은 정보가 사라져요. 우리 여기 띄워놓은 거 컴퓨터 꺼버리면 사라지죠? 램에 저장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반대로 롬 방식은요, 읽기밖에 안 돼요. 하지만 컴퓨터 전원을 꺼도 사라지지 않고, 대표적인 램이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우리 쉽게 말하면 USB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더라. 또 이제 최근 컴퓨터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SSD라고 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낸드 플래시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이 램 부분에서 D램이 대표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선 램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식으로 이제 직접이 되느냐, 용량이 커지냐면은 미세와 공정으로 커집니다.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회로와 회로 사이의 간격을 줄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넣다가 지금 거의 10나노까지 왔어요. 나노수가 작아지면 20나노보다 15나노, 10나노까지 오면은 더 회로와 간격이 좁기 때문에 더 많이 집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적은 거의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집적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발된 게 M램이라는 겁니다. 원래 램은 거의 다 D램이었어요. 근데 M램이라는 게 개발돼서 결론은 저장 용량이 엄청 크다. 그래서 꿈의 반도체다. 그 다음 낸드 얘기를 해보면은요. 자, 롬 방식의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낸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직적이 되냐면은 위로 쌓습니다. 이걸 적층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적층, 다른 말로 버티컬 구조다. 그래서 V낸드라고도 얘기하고요. 쌓다 보면 전체적으로 입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3차원, 3D V낸드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적층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삼성 같은 경우는 한 64단까지 이렇게 적층을 지금 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과 보통 한 1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또 이제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대 용량의 V낸드 만들었더라.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낸드가 이런 거다. 1테라가 몇 기가인지 1024, 1기가가 몇 메가인지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파운드리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쪽 공부하는 친구들 보라고 써놓은 거예요. 평택 반도체 넘어가고요. IFA.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그 가전박람회가 세 개가 있는데, 하반기 같은 거는 이 IFA가 중요합니다. 세계 최대의 유럽에서 열리는 가전박람회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이제 최신 제품들이 다 전시가 되면서 이제 막 겨루고 있는 거예요. 베를린이니까 베를린 관련된 얘기 한번 써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전, 스마트홈. 삼성의 이제 가전 하면은요, 스마트홈 서비스, 삼성의 IoT, 가전 IoT를 스마트홈이라고 부릅니다. 걔네들이 만든 용어예요.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이 냉장고에 빅스비를 넣고, 그리고 내 폰에 있는 빅스비하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얘기를 하면서 집에 있는 모든 가전을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냉장고가 중요한 이유는 냉장고는 24시간 켜져 있어요. 즉, 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IoT의 서버 역할을 한다. 허브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냉장고 이름을 패밀리 허브 냉장고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 TV 얘기해 볼게요. 먼저 TV는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요. 1970, 80년대 브라운관에서 시작해서 90년대 PDP로, 2000년대 오면서 LCD, 그 다음이 LED로 왔죠.
그죠? 그래서 일로 오면서 이제 더 화질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삼성하고 LG 둘 다 LED로 왔는데요. 근데 방향이 달랐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AMOLED 해가지고 AMOLED로 했는데 이제 TV 쪽 LED 패널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대형과 소형이 있는데요. 소형은 스마트폰, 대형은 T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은 이 LED를 소형으로만 갔어요. 삼성 갤럭시 폰들이 다 LED거든요. 소형으로만 가고 대형 TV는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LG는 반대로 했습니다. LG는 이제 스마트폰 다 LCD로 하고요. LED 포기하고 대형만 이제 LED로 간 거예요. TV만.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이제 나눠 가지는 구조였는데 이제 서로 침범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놓은 게 삼성의 QLED TV라는 거예요. QLED TV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이름이 LED가 들어가니까 LG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너네 LED 만들지 못하면서 왜 LED라고 이름 쓰냐? 실제로 이게 LED가 아니라는 겁니다. LCD입니다. LCD 패널인데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LG와 논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붙였느냐? 삼성은 이제 LED 대형 TV를 포기했고요. LCD로 뒤로 왔어요. 근데 LG보다 화질이 우상을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개발한 게 바로 이 퀀텀 닷이라는 필름입니다. 무기질 필름인데요. 이 필름을 붙이니까 LCD의 특징, 뭐예요? 우선 가격이 싸죠. 그래서 LED보다, OLED보다 훨씬 가격이 싸면서도 화질이 좋은 걸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보면은요. 자, LED TV라고 써있는데, 여러분, LED라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LED라고 얘기하면은요, 패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널에서 LED는 그냥 OLED입니다. OLED와 LCD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LED TV라는 것은 LCD인데 LED 전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돼 있는 거다. 전구, 백라이트, 불 쏘는 전구가 있는 거다. 그런 걸 LED TV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할 만하죠, 그죠? 어쨌든 LCD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패널은 LCD고 거기에 퀀텀 시트를 붙였더니 훨씬 더 잘 나오더라. 근데 이제 백라이트, 불 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두께는 두꺼울 거고 자체 발광은 아닌 거죠. 그죠? 반대로 LG는 자체 발광이에요. 그래서 퀀텀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LED보다 LG의 OLED보다 우리가 훨씬 싸다. 근데 화질은 좋아. 퀀텀 닷을 붙여서 더군다나 이 퀀텀 닷은 무기질이기 때문에 썩지 않아. 그래서 오래 가.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경쟁이요. 화질 경쟁이 아니라 명암비 경쟁으로 갔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뒤에 백라이트, 전구를 불 쏟아보면요. 실제로 현실은 검은색인데 불빛 때문에 TV는 검은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밝은 곳이 더 밝게, 어두운 곳이 더 어둡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 TV는 그렇게 명암비가 뒤에 있는 백라이트들 때문에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질 경쟁은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래서 화질은 지금 UHD까지 왔는데 화질이라고 하면은 한 면적에 얼마나 많은 점을, 화소를 넣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UHD, 울트라 HD까지 온 게 풀 HD보다 한 4배 이상 선명한 거고 보통 이제 한 800만? 그 정도 화소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 조그만한 면적에 점 찍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꽉 찬 거죠. 그래서 이제 밝고 어둡고 이 명암비 경쟁이 들어갔는데 그걸 뜻하는 용어가 HDR입니다. 그래서 지금 HDR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도 HDR 관련돼서 플러스 10인가를 만들면서 여기에 적용해서 우리가 진짜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LG 거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오답이 나오는 게 LG겠죠. 그죠? 삼성 걸 자랑하려면은. 자, LG OLED입니다. LED인데, 올가닉 LED죠. 유기물 LED라는 거.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자체 발광성이 있어. 이게 이제 QLED의 가장 큰 차이죠. 자체 발광에 대해서 백라이트가 뒤에 불 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께도 얇고요. 대신에 비싸요. 그러니까 QLED와 지금 삼성의 LG OLED 한 75인치 정도 기준으로 하면은 가격 차이가 2배 정도 나요. LG가 2배 정도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LCD는 옛날 거죠. 그죠? 자, OLED 진화 과정. 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 것 같고 2018년에 나올 것 같아요. 2018년 되면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폴더블 그 OLED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디스플레이 진화 과정들이 아마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처음에는 플렉서블, 엣지, 약간 휘어졌다가 그 다음 접히다가 그 다음 말리다가 그 다음 이렇게 구겨도 되는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다음 하만인수. 지금 뭐 네이버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LG전도 그렇고 다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죠. 삼성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자동차 전장회사. 전장이란 것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장치. 자동차는 웬만하면 다 전기장치죠. 그 오디오 시스템, 심지어 변속기까지. 그래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는 게 전기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전기장치들이 상당히 큰 수익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 오디오나 이런 쪽에 그 세계 시장 1, 2등 하고 있는 하만이라는 걸 인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뱅앤올슨이라는 오디오로 많이 알고 있죠. 마크 레미슨이나. 그래서 그 정도 알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죠. 차에 들어가는 오디오 시스템이다. 텔레매틱스, 차에 들어가는 인터넷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빅스비 노트 8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읽어서 모를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이오로직스 첫 흑자. 지금 이제 바이오가 상당히 핫한데요. 지금 삼성이 차세대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 산업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바이오를 볼 때는 우선 삼성에 두 회사가 있어요.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가 있는데요. 바이오에피스에서는 연구 개발하고 로직스에서는 그거를 생산해서 판매해요. 그러면 이제 에피스에서 뭘 연구 개발하느냐? 바이오에 완전 원천 기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제약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복제약들 바이오 시밀러라고 합니다. 바이오 원래 오리지널 약이 있으면은요, 그게 이제 특허가 끝나면은 시밀러 유사한 복제약이 만들어지겠죠, 카피약이.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 개발 해가지고 이제 개발하면은 로직스에서는 그거 에피스에서 만든 걸 팔기도 하고 또 로직스는 자체적으로 또 뭘 하고 있냐면은 이런 CMO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이 또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받아가지고 로직스 받아가지고 또 이걸 실제 상품으로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이먼트 C랩 정도 읽어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상식 빠르게 삼성 내용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해야겠네. 자, 그 다음 사이문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 트렌드 용어 정리, 일코노미, 그죠? 1인 경제 넘어가고요. HMR, 우리 편의점 도시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거 HMR 제품 홈메이드 리조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즉석밥 먹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편의점 가서 HMR 한두 개 사서 점심 때울까?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 욜로족입니다. 상반기부터 항상 핫했던 용어예요. 그죠? 인생은 한 번이다. 즐기자.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산다. 그 다음 휘게. 덴마크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 높은 나라예요. 그 덴마크 말을 따온 겁니다. 휘게 하면 편안한, 안락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좀 편하고 안락하게 살자. 휘게 하며 살자. 이런 용어. 그리너리는 넘어가 됩니다. 킨포크. 이게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2016년 하반기인가 그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킨, 포크, 뭐죠? 킨, 친한. 그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이렇게 인생을 즐기는 거. 휘게와 거의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 가치 소비. 가치 소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 아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쓰는 것도 아니죠. 가끔씩은 진짜 나한테 좋으면 비싼 것도 사더라 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끼다가도 어쩔 때는 비싼 거 과감하게 사더라. 그 다음에 라이프 캐스팅 쪽 아프리카 TV나 이런 거 보면은 많이 BJ들이 뜨고 있죠. 이런 이제 개인 BJ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사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MCN 기획사라고 부릅니다. 멀티 채널 네트워크. 그 다음 어반그레니 돈 많은 할머니. 모디 슈머, 이게 이제 지난 상반기 사트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커피 종류.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한번 보면은요. 우리 보통 이제 에스프레소 빨리 나오는 거 있죠? 그걸로 이제 물 타면은 아메리카노 되는 거고, 뜨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건데 천천히 나오는 거, 드립커피. 그 다음 반대로 이제 차가운 게 콜드브루. 콜드브루가 차가운 거고 천천히 이제 내려가니까 느리면 이야기겠죠? 그죠? 찬물에다가 천천히 부니까 엄청 느리겠죠? 다음 수제 맥주 부르고 넘어가고. 수원비. 이것도 이제
보통 많이 나왔던 거예요. 스마트폰 좀비더라. 그죠? 스마트폰 보는 좀비. 사고 위험이 큽니다. 그 다음 팝콘 브레인. 스마트폰 하도 보다 있으면은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이제 팝콘처럼 뇌가 뻥 튀겨져가지고 멘붕 상황에 와 있는 거죠. 팝콘 브레인이다. 그 다음 외피족. 이것도 이제 2016년 하반기에 나왔던, 선택지에 나왔던 용어예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외피족. 그 다음 리터너족. 핑미족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정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19대 정도만 알아두고 키친 캐비넷이니 뭐 이게 마크롱이 넘어가고요. 도시재생은 좀 중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하려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도시재생의 그 트렌드도 맞아요. 그래서 알아두자. 노후화되고 쇠락화된 그 도심을 그 도심이란 것은 서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 도시마다 그죠? 도심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바꿔보자.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는 거 보면은 뭐 보도블록 뒤집고 뭐 화단 설치하는 정도지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국의 리버풀처럼 몰락한 항구였지만 그 항구의 주요 시설들을 미술관으로 바꾸면서 유럽의 엄청난 예술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고요. 영국의 이 바터시 화력발전소가 제일 유명해요. 도시 재생에서. 그 화력발전소가 이제 다 우리나라 그 고리 1호기처럼 유효기간이 끝나가지고 버려져 있던 걸 갖다가 예술가를 통해서 엄청 예쁘게 바꿨더니 심지어 이제 애플조차도 본사를 글로 옮기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애플이요. 그 다음 뉴스테이 사업. 이거 이제 중산층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간 뭐 대림산업이나 현대건설 지어요. 그래서 기업형 그 임대주택입니다. 실제 기업형 임대주택이지만 정부가 이 기업한테 보조를 해주게 하는 겁니다. 너네 임대료 사람들한테 5% 이상 올리지만 8년 이상 살게 최대 8년까지 무조건 살게 해. 그러면은 정부가 그 기업한테 대림건설, 현대건설한테 이제 정부 세제 지원들을 해줘가지고 만드는 게 기업들이 하는 임대사업, 기업형 임대사업이 바로 뉴스테이다. 그 다음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은 뭐 홍대나 대림이나 성수 이런 데가 원래 이제 사람 살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싸가지고 거기에 많이 옥탑방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개발되면서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 우리 뭐 장미여관 이런 사람들 유명하죠. 홍대 살다가 연남동 살다가 쫓겨났죠. 그런 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 다음 포비아 아실 거고요. 공포증 넘어가겠습니다. 더마 코스메틱, 코슈메티컬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용어 정도 알았어요. 요새는 화장품이 제약사하고 피부과 의사들도 화장품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예전에 수원 정도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한미아품 연구소가 있었는데 예전에 한미아품 써 있었는데 요새는 뭐 코스메슈티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약사들조차도 요새는 화장품이 돈이니까 이제 의학적 기능이 들어간 화장품, 뭐 피부가 좋아지는 뭐 피부에 뭐가 일어나면 그런 거 막는 노화를 막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싼 화장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픽 노블 립커버판 읽어보시고요. 자, 극장가는 시대극 전성시대다라고 했는데요. 우선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덩케르트는 빼고 지금 나머지 충분히 500만 이상 관객수를 동원했고 남은 삼성은 지금 택시 운전사인가요? 한 1000만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 순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다음 EDM 알아두세요. 2개.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이번에 한 15만 명 정도가 몰렸나 그랬고요. 자라람 록 페스티벌. 자, 락이 아니라 전자음악 EDM이다. 그죠? 랩이 아니라 EDM이다. 요거 2개 나오면. 그다음 스포츠는 손흥민. 계속 지금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는 무조건 손흥민이다. 여기까지. 자, 다시 또 봤고요. 차범근 뭐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 박지성. 추석 연휴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 코리아 세일 페스타 넘어가고 추석 디톤족 읽어주세요. 디톤족 CJ 같은 데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시 공휴일 넘어가고 2018년 문화행사 반드시 알아둬야겠죠? 반드시 체크. 나고야 의정수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난립니다. 화장품, 제약, 식품회사가 왜 난리냐? 올해 8월부터 이게 지금 발효가 됐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생물자원과 관련된 얘기예요. 뭐 화장품회사 같은 경우는 향수나 뭐 이런 거 좋은 향수 만들려면은 청정 지역의 다른 나라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자원들을 갖다 연구해가 막 이렇게 해야겠죠. 식품회사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생물 자원들을 들고 들어올 때는 예전에는 그냥 돈만 주면 되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용이 커질 거다. 나고야 의정서 생물 다양성 협약.
반드시 알아두세요.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나고야 의정서를 다른 말로 ABS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 가이아 이론. 또 이제 환경오염 때문에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다. 요 정도.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다. 대지의 여진에서 유래했다. 그 다음 지구온난화 관련 규제. 이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강의에서. 그래서 먼저 이제 생겼던 게 리우에서 환경회의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97년인가 교토 의정서에서 지구 온도를 얼마 이상 높이지 않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규제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2020년에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2021년부터 파리 협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 막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을 다른 규제들이 있죠. 예컨대 뭐 CFC 규제 아니면은 습지 보호, 람사르 협약 뭐 이런 것들과 구별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 저는 바로 온실효과 막는 거는 이거더라. 그리고 트럼프도 이 파리 협정 얼마 전에 탈퇴했습니다. 그다음 프랜차이즈 갑질 안 나오고요. 넘어갈게요. 북한 미사일 도발 안 나오고요. 하나만 알아두시면 공포지수라는 게 VX라는 게 있어요.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이 크다는 말은 불안정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하락하게 돼요. VX가 높다. 김정은이 핵 쏠 때마다, 핵 실험할 때마다 VX 지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100포인트씩 출렁출렁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달빛 정책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세컨더리 보이콧 또 나올 가능성이 삼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세컨더리 하면 제3국한테도 제재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하고 거래한 모든 사람한테 이제 제재 취하겠다. 절대 북한하고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코리아 패싱도 안 나올 겁니다. 수소폭탄, 원자폭탄도 넘어가고요. 쿠바 사태, 세계사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 만은 해요. 그렇죠? 미소냉전이 극에 달했던 사건입니다. 이 쿠바 사태. 소련에서 핵미사일을 갖다가 미국 바로 옆에 있는 쿠바에 옮기려고 하죠. 미국에서. 그러면 핵전쟁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잘 합의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데탕트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드 배치 안 나오고요. 다카는 좀 알아두세요. 다카. 이거는 불법 체류자 청년 추방 유예 제도입니다. 오바마 때 만들었는데요. 오바마 때 이제 그 불법 체류자들 보호해 주려고. 체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류자의 자식들은 무슨 죄예요.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자식이 태어났는데, 얘네들이 무슨 죄냐. 얘네들은 불법 체류 태어나자마자 불법 체류자가 되면 좀 그렇지 않냐. 유예해 주자. 이런 건데 트럼프가 폐지했습니다. 그다음 소프트텍이 외로운 늑대 안 나오고요. 카탈란기도 안 나오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